바로 오원춘 사건입니다. 잔혹했던. 네. 수원에서 귀가하던 한 20대 여성이 중국 동포에게 납치돼 살해된 사건입니다. 갑자기 우 씨는 A 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는 A 씨를 살해하고 C 씨를 훼손했습니다. 범인은 40대 오원춘입니다. 그 오원춘 사건은 피해 여성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골목 입구에서 마침 나와 있던 오원춘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너무나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잠깐 오원춘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잘못됐던 거예요. 일단은 가장 초동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납치가 돼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지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싸우는 소리나 누군가 위협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전화를 할 정도 되면 그게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말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단은 몇 가지 나눠드리고 네. 한번 한 번씩 보시면서 녹취록을 보면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진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제 목골놀이터라고 또 다시 질문을 하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경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걸 계속 지금 확인을 하고 이건 답답한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은 왜 물어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위치 조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접수자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더 답답한 네. 상황이죠. 근데 여기 피해자가 아저씨 빨리요 빨리 그러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는 아저씨라 그러니까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대화가 오거든요. 이거 사실 중복질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목골놀이터 가기 전 초등학교 누가 그러는 거예요를 반복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원춘이가 잠깐 방을 나간 사이에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 중에 문을 부수고 오원춘이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원춘이한테 피해자가 잘못했다, 전화를 걸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녹취가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 50분 112 센터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그런데도 112 근무자 20여 명이 6분 넘게 피해 여성의 비명만 듣고 있었고 팀장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정확히 놀이터 전에 집이라고 말했는데도 집 아니라는 지령을 넣지 않아 현장 출동자들은 엉뚱한 곳만 헤맸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잘못은 구조 요청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이 나중에 변명을 할 때는 집집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지역 주민들이 뭐 경찰한테 항의하고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확인을 나중에 해봤더니 그 경찰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초임 순경이 112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진짜 공포에 떠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희는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런 감지 능력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좀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당연히 이제 그 112 상황실에 이제 사실 발령이 나려면 충분히 교육도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 이것도 조직적인 문제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데 오원춘은 어떻게 잡혔나요? 그냥 현장에서 잡혔나요? 당시에 그래서 밤새 거기 이제 형사까지 동원이 되어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경찰이 계속 수색을 하면서 이 집의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거의 반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부수고 들어갈 때까지 시신을 훼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않고 예,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집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작업으로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면담을 하면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이 아니 면담을 하고 있는데 뭐 미소 짓기도 하고요. 그 다리를 이렇게 꼬고 뭐 건들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면담을 한다는 목적은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이렇게 참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다리 내려 웃지 마 뭐 이런 어떤 그 이 제재를 하면서 마치 그 형사가 취조하듯이 제가 면담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뭐 어떤 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없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나서 분석을 한 결과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저는 일단은 면담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나중에 검사 결과도 20점 정도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높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장의 배경을 쭉 들어보니까 사회적인 학습을 경험할 기회가 전무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뭐 이런 성장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사회화 과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자기가 못 찾고 그냥 계속 훼손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윤리 의식이라든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사회화되는 과정들이 지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전혀 거죠. 없어요. 오원춘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또다시 사법부의 법 적용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112 시스템이 좀 바뀌었나요? 경찰의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이 그동안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통과가 안 되다가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강제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방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도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생략되고 이제는 경찰이 바로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나의 위치 정보를 강제로 오픈시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이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게 112 신고가 이렇게 경찰서마다 상황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합을 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112 종합 지령실에 발령을 날 수 있는 요구는 최소한 수사 형사 3년 이상,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3년 이상라고 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통합 시스템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신고를 받는 사람은 자기 혼자 지금 지령을 듣고 있잖아요. 상황실에서만. 그러면 출동을 하는 경우는 무전 지령만 받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사실 감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출동하는 경찰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걸 같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출동하는 경찰관은 정말 이걸 사이렌을 켜고 가야 되나? 끄고 가야 되나도 판단을 해야 되죠. 이런 미미한 부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코드화돼 있습니다. 코드의 어떤 그 방식이 이때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여성 비명이 들리는 등의 상황에서는 통화 중이라도 긴급 출동합니다. 경찰이 긴급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통화 도중 출동 지시가 필요한 코드형 사건의 경우 특별 관리하고 코드 1인 경우에는 최단 시간에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가지고 훨씬 효율 있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시스템으로 해결된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방송에서 보도가 된 내용들인데 2018년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감금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좀 배달해 주세요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수사를 오래 했던 형사가 여기 발령 나서를 받으면서 모텔인데 분명히 112 신고인데 짜장면을 배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필요해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아,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차분히 정말 중국집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죠. 이 전에 그런 교육이나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은 이거 그냥 장난 전화로 112에 전화해서 짜장면 갖다 달라는 게 장난 전화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 신고 접수를 받는 분들이 좀 더 섬세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가정폭력이나 신고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양하게 좀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아까 되게 저희들이 몰랐던 사실 그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왜냐면 소리를 못 내고 납치당한다거나 하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좌표를 이렇게 정확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메시지로. 네. 그러면 그렇죠. 소리 하나도 없이 신고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의 아내나 가족들 아이들도 아빠 문자 신고 같아?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 된다면 꼭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112에 신고를 해놓고요. 그냥 놓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이 지금 말도 못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러 출동을 하니까 일단은 신고를 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그냥 첫걸음이 되지 않나. 저희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2번 죽는다. 처음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한 번 죽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2번째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닥뜨리면 저희 법의학자도 그렇지만 담당 형사들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평생 갖고 갑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 상황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안면 우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열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열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경부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경박박 질사지만 익사이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제 완전히 미국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의 강력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소자나 뭐 전과자들에 대한 DNA를 다 데이터를 하는 와중에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채취한 DNA가 둘의 관계성을 누가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인 DNA 파일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고 이제 다시 강력범을 넣으면서 계속 대조를 합니다. 아,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대조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요. 일치군이 딱.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거죠. 강력범은 DNA를 확보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DNA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이 김 씨가 왜 교도소에 복역을 했냐면 2003년도에 전당포에서 2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2명을 유기로 합니다. 유기로 했는데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더더구나 피해자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 귀금속 같은 것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반지 없어진 거, 유기한 거, 벗긴 거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 수법 비슷하다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안 올랐을까? 그 당시 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로 보면 24살 정도 젊은 친구였어요. 이 A양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A양이 다니던 PC방에 이 김 씨도 다녔던 것이 있고 근데 용의선상에 안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당시에 주민등록지를 전남 장성에 있는 형네 집으로 해놨어요. 주소 등록지로만 리스트를 잡으니까 전혀 안 잡혔던 거고.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해에 어떤 절도 사건을 있었어요. 절도 사건이.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를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당연히 수사도 안 받게 되죠. 예전에는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뭔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었을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죠. 일단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안고 접근을 해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A양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A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됐었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나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났고 그런 속에 성관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니까요.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 시점하고 살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추궁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못하고 그렇죠. 유가족들은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타살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이제 강 하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DNA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09년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곳에 탄원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이 되면 그 당시에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2015년이면 겨우 1년 정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7월에 태완이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죠.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던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 묻히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에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요. 대대적인 재수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이하간 그 연결고리 연결할 건 아직 못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씨의 감방에 있는 소지품을 다 압수를 해봐요. 압수를 해보니까 독특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날 2월 4일 날 낮에 여자친구와 같이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재수사 때 이 사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김 씨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다 보면 너무 완벽해지면 그 이상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너무나 인위적인 색채가 나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같이 복역한 수감자들 한 350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보니까 유사한 사건을 했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 그리고 생리 중이었던 어린아이를 강간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드들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은 김 씨가 맞아. 근데 문제는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망 시간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의뢰가 됐어요. 어디서 착안을 하냐면 아까 수중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 채취할 때 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할 때는 희멀건 정액이 나왔다. 묻어서 나왔어요. 면봉에. 그다음에 한번 채취하고 두 번째 넣었을 때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는 끝에 생리혈이부터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 정확히 구분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이후에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건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혈흔과 정액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세요, 이분이. 혈액은 본인 걸 뽑으시고 정액은 의사이신 아드님한테 정액을 받아가지고 둘을 놓습니다. 비닐팩에다가. 전혀 흔들지 않고 외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질 않아요. 6시간 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잠깐 흔들었더니 바로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정빈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관계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앉아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생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 성폭력이 됐던 성관계 이후에 사망까지는 굉장히 폭력이 인접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성관계한 사람이 살인에 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내서 좁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김 씨는 끝까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것들이 다 돼서 이제 2017년도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하시죠.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첫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참히 살해된 자녀를 떠나보내고 16년 동안 응어리진 삶을 살았던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법의학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네요. 범죄 해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적으로 푼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당시 해석이 안 됐지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단서가 됐고 그 당시 사진, 수사 보고서, 부검감령서 여타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이든 아니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했을 때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해석할 길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목격자나 범인한테 많이 쓰나요? 아니죠. 목격자와 피해자. 범인이면 계속 딴 생각하겠죠. 체면 안 들어가려고. 체면이 유도가 안 돼. 범인이 체면에 걸리면 참 편할 텐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썸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체면 수사 적용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유영철입니다. 유영철은 자기가 매장한 장소를 못 찾아서 찾고 싶다라고 자유의지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무수실장이 유영철을 체면 수사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워낙 오래돼서 찾지는 못했는데 경찰은 유영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데리고 가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봉원사 근처에서 희생자 추가 발굴 작업을 벌였지만 뚜렷한 연관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그 최면으로 가장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게 이제 뺑소니 사건. 네, 그때는 번호판, 차 색깔, 차종 이런 걸로 많이 했다고 그래요. 지금 좀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맞아. 요즘에는 CCTV나 블랙박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사실은 어떤 한정된 공간, 이분이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에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 아니면 이제 목격자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를 이제 실시하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서 목격자나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요청하시는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저장돼 있는 것을 인출해내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점심 뭐 먹었어요? 그럼 점심 뭐 먹나 생각하면 모르는데 내가 누구랑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 뭐 먹었어요?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인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기억을 찾는 걸 도와주는.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면 수사를 많이 동원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CCTV가 거의 없었고 좀 밝혀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면 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이지만 강호순 사건은 저기 어떤 사건이었는지. 2006년 12월 20일 무렵부터 연쇄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의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뭐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호의를 보여줬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미안하게 만들어서 네.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근데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 30분씩 추운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네.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네.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네. 현금 인출을 위해서 네.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네.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것도 있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을 했죠. 그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기싸움.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네.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수는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아주 작은 단서만으로도 DNA를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어깨를 한번 짚은 거 정도로도 거기서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범인과 뭐 피해자가 실랑이를 한 정도면은 그냥 뭐 DNA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충분하다고 봐야 되죠. 특히 강호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입고 있던 잠바의 옷 안쪽에서 피가 딱 한 방울이 나왔어요. 하지만 검거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강호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오히려 경찰을 농락하며 고도의 심리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강 씨 옷에 묻은 핏자국을 DNA 검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 씨는 결국 어제 새벽 흉악한 범행 사실을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춘재 사건에서도 이 PCR 증폭 기술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유전자를 못 했었어요.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이 사건.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이 이제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찰이 남아있던 증거물 가운데 일부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검출하지 못했던 범인의 DNA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한 사람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춘재. 그가 10여일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DNA 검출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춘재는 DNA 증거가 나왔다니 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짓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과학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던 시절이어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국가수 DNA 팀에서 이것을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우리나라가 DNA 이제 수사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설해마을 영화 살해 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인이죠. 프랑스인 한국에 있던 외국인 자신의 집 냉장고에서 영화의 사체 두구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국내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반포동의 설해마을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냉동고 문을 열었다가 수상한 비닐봉지 2개를 발견했습니다. 부인이 넣어둔 식품으로 생각하고 봉지를 뜯자 안에는 꽁꽁원 영화 시신 2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굉장히 희한한 사건이죠. 부모가 범인인 것 같다. 왜냐하면 DNA 조사해보니까 가족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C씨의 집에서 수거한 귀이개 등에서 나온 C씨 부인의 DNA가 아기들의 모계 DNA와 일치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C씨 부부의 자식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DNA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는 가족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협조를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신고를 한 그 사람의 아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가 2006년인가? 예. 그래서 아직 우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그런 기술을 믿지 않았고 한국이 뭐 DNA를 거기서 조사를 했다고? 좀 쟤네가 뭘 알까? 뭐 이래가지고 무시했었어요. 예, 굉장히 무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꾸르조 씨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뚜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은 숨진 영아의 부모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Nous ne sommes pas les parents de ces deux enfants. 근데 결국은 자체적으로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샘플도 보내고 해서 맞다는 걸로, 그래서 두 사람이 범인인 걸로.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그걸 속인 거예요. 프랑스 측 DNA 분석 결과에서도 숨진 영아들의 부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프랑스 현지 검찰이 밝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베로니크의 범행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정신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하기가 싫은 사람이 임신을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을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도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태반에 더 찰싹 붙어서 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게 보이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DNA 검사하는 것이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에서 이런 심리학을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간략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A양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 씨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을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 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김 씨 차량이? 예, 김 씨 차량이.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그 정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4시 24분에 이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얘를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다 보는데 실제 수사,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들,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모 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 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는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거를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은폐해버린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과학 수사, 이 법의학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예상보다는 되게 잘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저희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이기도 해서 정약용의 흠흠신서라고. 네. 그래서 그 흠흠신서를 보면은 거기 굉장히 많은 과학 수사에 대한 지침이나 네. 수많은 사례들이 이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박여인 살인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때는 정조 8년인데요. 이때 이제 황해도의 평산이라는 곳에서 18살 그 박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시체를 검안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인이 좀 이제 이게 석연치 않고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그 규정에 따르면은 그 2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체를 검안하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처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3검을 하게 된대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보다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용의자 데려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검안을 하러 갔을 때에는 여기 목 후두 윗부분에 2군데를 칼로 찌른 것 같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에 그 목을 맨 그 상흔이 보이고 그게 이제 칼을 찌른 것이 그 살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보통 누군가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하다 보면 손 이런데 이제 상처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흔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도 죽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거라는 추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더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전혀 다른 사람이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는데 뭐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이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를 굉장히 괴롭혔고 아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해서 이 사건을 종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이거는 뭔가 더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이 죽은 박여인의 오빠가 한양에 가서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거기 중간에 가서 징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정조 임금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조사를 해라.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일단 그 상처를 자세히 보면 상처가 2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을 서너 차례를 찌르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게. 그리고 살인을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본인이 방어를 하겠지만 그 급소를 한 번에 찔렸을 때에는 그거를 방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지 손에 그 상흔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자살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타살로 바꿔요.
그리고서 그 타살을 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 최아지라는 사람인데요. 최아지가 주범이고, 그러면 이것이 며느리가 지금 18살인데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이렇게 혼자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지금으로 치면 뭐 특수검사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최아지가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되자 며느리를 죽인.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이 내부의 조카와 아주 근친 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 굉장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최아지는 참형을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조카도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은 그 우리의 정말 생각과 달리 사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이거 뭐 유죄야, 이거 뭐 무죄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몇 번이나 검사하고 위에 장계를 올려서 위에서 검사를 받고 이게 이상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몇 차례 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암행어사가 와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살인이면 살인, 그 죽음의 원인을 좀 많이 밝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흠흠신서가 그 흠이 흠모하다 할 때 그 흠자인데 이렇게 삼가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가고 또 삼가고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무언가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참.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그 우리 선조들의 과학수사가 굉장히 뿌리나 역사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 대전 파남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배심원들이 3일 동안 참여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아파트입니다.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작은 아파트. 자, 집주인은 A, 이웃은 B, 신고자는 C로 칭할게요. A의 집이에요. B와 C가 저녁 8시 30분에 들어왔는데 10시 반경에 C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시 반에 돌아온 이 C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2명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둘이 싸워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여기 방안의 구조를 보면 여기 작은 상, 소주병,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집주인인 A는 쓰러진 상태로 피가 이렇게 비산이 되어 있어요. B는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에 나체 절단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말을 신고 피를 밟고 돌아다녔던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경찰이 출동할 때 보니까 이 C는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1시 반에 다시 왔다고요? 미심쩍이 몇 개 있네요. C가 범인인 거는 아닌. 장강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CCTV입니다. CCTV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이동을 한 사람이 없고 C가 처음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10시 반에 이 사람이 혼자 나갔거든요. 1시 반에 들어와요. 그런데 모자가 없어요. 그리고 C가 이 사람의 진술은 뭐냐면 간략히 하자면 둘이 싸우고 쓰러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뺨을 때리고 이거 범행도구구나 하고 들었다가 아차 싶어서 내려놨대.
지문도 묻어 있고. 지문이 묻어 있고. 이 사람의 피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직접 증거인데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운 증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증명이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계획적인지 아주 뭐 비상한 사람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정황이 사실 정말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의 유죄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됐는데 형사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을 때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미궁으로 빠지네요. 그러네요. 거기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보자.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것이 혈흔 형태 분석입니다. 혈흔의 기본 원칙은 혈흔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동그랗게 똑 떨어지니까. 여러 개의 핏방울이 있잖아요. 그 핏방울들의 각도를 다 모아보면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온 혈흔들은 꼬리가 생겨요. 이건 진행 방향을 표현합니다. 공격 도구가 예기인지 둔기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기를 찔렀을 때는 핏방울이 가늘어요. 근데 둔기로 공격했다 그러면 핏방울이 두꺼워.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뭐 두 대 때렸는지 뭐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A라는 집주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돼갖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약 80회를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B는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져 있다가 이불 위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고 의식이 들면서 이렇게 뒹굴어 나왔다는 거죠. 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둘이 싸웠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 어디에도 서로의 혈흔이 겹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엉겨붙을 일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혈흔 족적이 C가 양말을 신고 이동하면서 묻은 족적의 크기와 같다는 것이 일단 밝혀졌고요. 그 피는 사망한 A와 B의 혈흔이 혼합돼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주인공이야말로 두 사람을 다 공격할 때 흘린 피들을 자기가 밟고 다녔다는 것을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 용의자를. 근데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혐의를 풀어달라. 이렇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건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혈흔 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분석을 해보면 신고 당시에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서 뒹굴러 다니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졌을 현상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인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고 또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이 사람이 죽였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신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 너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라고 한 정서 표현이 완전히 배제되고 얘가 범인이야 라는 형식의 결론적인 것들만 신고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아가면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했을 것이다. 정말 끝까지 본인의 자백이 없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범인 수석했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더 이걸 호소하자. 자신 있었던 거지. 1년 동안 체포도 못하고 니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거지? 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배심원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17년의 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받았네요. 그 정황 증거들이 사실 직접 증거 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모아지고 이 정황 증거끼리 연결되고 이제 고리를 형성해서 아주 강한 어떤 증명력을 가졌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정말 이 사건은 과학 수사의 전 분야죠. CCTV, 털은, 프로파일링까지 동원돼서 과학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경찰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간부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폭행해 장기 출혈로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빚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자동차에 부딪히면 상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큰 볼링공으로 엎드려 있는 자기 어머니의 등에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멧을 쓴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에서의 걸음을 거리를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CCTV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법부행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된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 영상 분석 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사체의 크기나 길이 등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결국 했나요?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연수원의 교수로 근무를 할 때 신문기법 과정에 교육을 들어와서 교육을 다 받고 간 사람이에요.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 네, 수업 다 들었어요. 교수님의 제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 카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왔느냐 여기서 수갑을 찼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여기 와서 내가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뚫고 들어갈 만한 심리적인 구멍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너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지금 체포가 된 거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우리 형, 할머니를 살해한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네가 그런 법정에서의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나도 마지막에 배려다. 제안이자 배려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자백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내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팀장한테 야, 자백할 거다.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 보험 사기 하려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복도에서부터 막 그냥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빨리 범죄를 드러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 부각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핵심은 부인하는 범죄자들한테 막 해라, 너 뭐 사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빨리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양을 이용한 이제 증거, 미세 증거, 이제 토양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토양. 많은 분들이 그 주변의 흙을 보면 다 똑같은 흙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증거가 될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지구상의 흙은 다른 어떤 행성의 흙과도 다른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렸을 때 그 밑에 흙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 There you go. Okay, now I think I'll do the same. 착륙할 때 막 뭐가 먼지가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암스트롱이 찍은 발자국이 남아있거든요. 달에도 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암석이 뽀개어진 거거든요. 암석이 뽀개지는 이유가 지구는 이제 풍화작용이 있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뽀개지고 이러지만 다른 기상현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긴 흙이냐면 이거는 일교차가 300도예요.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 영하 20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한 것들이 쌓인 그냥 먼지 같은 거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의 흙이 특별한 거는 지구는 생명체가 있어서 이것이 단지 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렁이 같은 생명체들이 이걸 먹어서 내뱉을 때 거기 사는 나무라든가 생명체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흙들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바닥, 특히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보고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 4월에 부천의 중부경찰서에 한 택시 기사가 와서 사고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제가 택시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그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괴한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돈을 군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여자 가만히 안 있냐고 푹푹 찔러대고 앉아있고 해서 정 씨는 이들이 돈을 요구하다가 없다고 하자 양 씨를 마구 찔렀고 이 틈에 자신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칼로 찌른 그 여성을 데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차에 싣고 도주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니 너무 어쨌든 좀 이상하죠. 이상한 상황이 좀 이상하고 아무리 괴한이 왜 갑자기 그런 실제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이제 그 강변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되게 이상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놓여 있는 돈들이 이제 거스름돈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고 10,000원짜리 지폐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여성의 지갑이 택시 안에 떨어졌는데 지갑도 안 챙긴 거죠. 범행이 끝난 뒤에도 차량 안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수사가 이 사람을 이제 용의자 선상에 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나중에 이제 범인으로 단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흙이 이렇게 있고 희생자가 있었던 강변에 있는 진흙 같은 거 그런 흙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길에 서 있다가 괴한들이 와서 뭐 납치해 가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택시에도 뒷부분에 뭐 바퀴나 범퍼 이런데 그쪽을 가야지만 묻을 수 있는 흙탕물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흙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주요 증거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흙 샘플이 다 표본화되면 좋겠네요, 진짜. 성분 검사했을 때, 이거는 전남 쪽에 있는 어디 흙인데요라고 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사실 흙은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있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 기준만 잡으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스트론튬의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지금 전국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 나라의 토양의 특성이나 뭐에 따라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법들은 원래는 그 석유를 탐사하거나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세 증거라는 건데요.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현미경으로 보거나 확대해야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미세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페인트, 뭐 심지어 유리 이런 것들 다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유리는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리가 뭐 저 유리나 여기 이 유리나 뭐 얼마나 다를까? 만든 곳에 따라 좀 다 다를까요? 그러니까 유리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리는 이제 굴절 유리라는 게 있어요. 굴절 유리. 굴절 유리라는 것은 그 유리에 들어간 빛이 꺾이는데 꺾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굴절 유리거든요. 꺾이기 때문에 이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안경이 유리에서 빛이 꺾이기 때문에 사람 머리는 꺾인 걸 모르니까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해 왔다고 착각을 해서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인다는 게 중요한데 물리학자는 이 굴절률을 소수점 거의 1000만분의 1까지 될 수 있어요. 1000만분의 1. 따라서 사실 유리의 굴절률은 A의 유리와 B의 유리가 조금만 다르면 굴절률이 조금 뭐 1000만분의 1까지 다를 거고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유리라도 그런 건 다른 거예요. 심지어 한 유리에서조차도 유리의 표면 부분과 안의 부분은 굴절률이 약간 달라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되는 이제 8세 아이가 죽은 건데요. 처음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나온 거예요. 뭔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피해자의 몸에서 유리 조각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용의자 집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유리랑 비교했는데 이제 소수점 몇 대까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리 DNA네요. 그렇네요. 유리 DNA.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범죄를 저질렀으니 지문을 닦자. 그다음에 장갑을 끼자. DNA 한다니까 DNA 안 떨어지도록 다 준비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물질이 떨어지면 그거를 가지고도 역시 추적을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은 몇 개 중요한 증거들을 막는 걸로는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는 다 과학기술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시화호에서 갑자기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몸통만 발견됐어요. 몸통이요? 몸통만. 시화호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상체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숨진 여성의 신원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병원 영안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몸통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가 검시를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결들이 좀 조잡하게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범행 도구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될 정도로 가정집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한 이틀 정도 후에 이제 나머지 얼굴하고 뭐 손 이런 부위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못 찾겠다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장소에 딱 걸쳐 있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떠내려가지 않고 발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빨리 발견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문 채취가 가능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41살의 여성이었었어요. 그 결혼을 해서 둘이 살고 있던 누군가의 아내인데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실종이 되어 있는데 미기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 의심점을 두고 이제 잠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째 잠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비닐백 같은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와가지고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이 가서 뭔가를 확인해 봤더니 남아있던 아내의 시신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현장에서 이제 확보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부인 한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 다음날 김하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2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고향의 집살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월급 안 주고 또 도박을 했느냐라는 말 때문에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봐왔지만 이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지 아내를 살해하고 그렇게 완전히 훼손해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거는 뭐 그가 가진 잔혹성의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죠. 이제 그 이렇게 만이나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신의 일부를 발견한다고 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열기나 이런 습도에 특히 예민한 곳이 그 손끝인데 이 손이라든지 이런 데 표피가 다 손상이 많이 간 경우에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잉크를 바릅니다. 잉크를 여기다 바르는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물감을 칠하듯이 잉크를 바르는 게 아니고 지문 융선이 보이도록 정말 기술적으로 잉크를 발라요. 발라놓고 접사렌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융선이 마치 지문을 찍은 것처럼 가장 잘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실리콘 러버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을 혼합을 해가지고요. 골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요. 그다음에 그걸 빼서 뒤집어가지고 내 손가락에 끼고 찍어요, 지문을. 그럼 지문이 찍히면서 융선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안 되면 거프를 벗겨냅니다. 여기 이게 피부를 피부를 벗겨서요? 벗겨내서 속에도 어떤 흔적이 있나요? 속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손 네. 안까지 속지문이 또 있어요.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근데 이 익사 사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그 지문 채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권위가 있어요. 전 모두 인정합니다. 지문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 전 국민 지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은 다 네. 찍으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한국 사람이 지문을 잘하냐? 또 우리 지문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우린 끝까지 할 동기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문이 어딘가 있으니까. 어딘가에 있고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수 없이 모르면 하다가도 이거 열심히 해봤자 못 찾을 수도 이럴 텐데 우리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만 보관을 그 하니까 데이터에만.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익사 사고의 지문 감식이 해외에서도 그 활용한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 지문 기법이 정말 세계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몇 개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제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2004년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쓰나미, 인도양 쓰나미. 네. 수마트라 섬에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 전부 다 덮쳐가지고 쓰나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실종이 됐죠. 그 추산되기로는 사망자가 2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실종자도 1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자국민들이 이제 거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이 CSI 요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자국민들 신원을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참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국인 시신만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 지문을 채취해서 그냥 서로 데이터베이스로 공유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했는데 워낙 물에 불어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이거를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CSI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법을 안 씁니다. 어떻게 했냐면 끓는 물에 한 3, 4초간 살짝 넣었다가 빼면 피부가 갑자기 팽창을 해요. 3, 4초 만에. 이건 고온 습열 처리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 수사팀 많이 배웠겠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드라이기로 시신을 말리고 있는 다른 외국 CSI들보다 훨씬 많은 지문을 계속 채취를 해서 막 인적사항을 밝혀내는 거예요. 신원을 밝혀내는 거예요. FBI가 전 세계 CSI들을 다 모여. 자, 이제 한국 CSI한테 배워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열흘 걸리기 한 이틀 만에 모조리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수습해서 귀국했던 이 사건이 그 쓰나미 사건입니다. 근데 지문이 처음에 도입될 때에도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네.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를 오래 해서 이제 안 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종생불변이다.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지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생불변하고 이제 만인이 부동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왜 화면을 보면 막 지문이 막 돌아가면서 찾잖아요. 네, 매치 뭐 노 매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다다다닥 네. 딱. 점이 찍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땀구멍이에요. 땀구멍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 그 땀구멍이 점처럼 찍혀 있거든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 위치에 똑같은 장소에 그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동일 지문 판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해서 14개가 넘어야지 동일인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문양도 변하지 않아요. 동그랗게 말린 지문이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재상문, 와상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양도 이쪽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 번호들이 다 있어서 만약에 장강명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지문 번호가 있어요. 7893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를 찾아요. 아,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일단 그 번호를 가지고. 근데 그 번호가 다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는데 그때 이제 구분해 좁혀가는 거죠. DNA랑 비슷한 방법이네요. 똑같습니다. DNA도 숫자 몇 네. 개 가지고 일단 저장해 놓고. 아니 이 지문이 손가락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지문만 있는 게 아니고 개 코에 지문이 다 다르대요. 개가. 아, 개 코에도 지문이 있나요? 코 여기 번지르르한 데 있죠. 여기 지문. 이거 개가 겹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애완동물의 이 코 지문을 등록제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그쪽에서 엄청 큰 상을 받았대요. 비문이죠. 보호자가 각각 다른 두 마리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그냥 보기엔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강아지의 비문을 찍어 식별해보니 찾고자 하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다. 예. 갑자기 생각났는데 판다곰이 눈이 이렇게 멍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다르대요. 아, 그래요? 지문처럼. 그걸로 구분한대요. 자기들끼리. 문양이 다 다른. 실제로 자연에서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패턴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얼룩말도 똑같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패턴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판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지문이나 얼룩말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은 똑같은 건 없다. 물건에도 지문이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화학적 지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화학적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것을 이용하는 동위원소라는 걸 이용하는 과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동위원소라고 해서 똑같은 원자인데 단지 무게만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이 김상욱인데 하나는 몸무게가 70kg인 김상욱이 있고 몸무게가 80kg인 김상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뭐 어디 가나 김상욱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동위원소라는, 그러니까 원래 화학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알 수 없어야 되는데 이제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화학에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다른 게 다 똑같아도 질량이 다른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의 정확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지금은 엄청난 정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엄청난 발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역이나 그것이 놓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원자를 내가 가지고 숫자들을 부여하겠다면은 여기 이 지역, 이 물건에는 5가지 미세한 비율의 차가 숫자로 나올 거고 똑같은 물질이라도 요 미세하게 요 비율이 다르다면 다른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흙도 그럼 그 비슷한 예가 되겠네요. 이게 여기 흙 아닌데 이게 여기 왜 묻어있지 이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차량이 이동하고 나서 분명히 이거 어디 갔다 온 흙인데 알 수 없다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만들자고 수없이 많이 건의를 했었죠. 실제로 이 기법을 써서 그 사건이 해결된 아주 유명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인데 그때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아주 끔찍한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그 사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집에서 사 먹는 밤식빵 안에 쥐가 맞아요. 기억나요.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식빵 사이로 보기에도 흉측한 쥐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해당 식품업체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 보고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사진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에 제과점의 매출이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이제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란 뜻은 쥐를 식빵에 넣어서 식빵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이 범인 이 사진을 올린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고 했던 그 제과점 근처에서 제과점을 하던 동정 업종의 경쟁 업주였던 것이죠.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며 경쟁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오라고 시켜 해당 업체의 구매 영수증과 비닐봉투를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제빵사가 퇴근한 틈을 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PC방에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때 그럼 과연 그 식빵이 어느 식빵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식빵은 다 식빵인데. 식빵에 지분이 없으니까. 식빵은 그냥 식빵이잖아요. 식빵이죠.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이걸 조사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화학적 지문, 동위원소를 이용한 화학적 지문 기법이 사용돼요. 그 빵집에서 나온 빵들과 밀가루 거기에 있는 것의 동위원소 비율과 지금 의심받고 있는 제과점의 밀가루나 거기에 있는 빵들 그것들의 동위원소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이쪽이랑 같은 거죠. 그 역이 물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화학적 지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원은 쥐식빵의 겉모습이 김 씨 매장에 있는 빵틀과 일치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또 나트륨 등 빵의 성분 역시 김 씨 매장의 식빵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일이니까 혹시나 다른 제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염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장면들이 자꾸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족들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피해들이 있으니까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